자, 여러분, 오늘은 세계사 이제 온라인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경제 대공황과 전체주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프린트는 106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선생님이 3개의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자, 맨 위에 있는 사진은 혹시 여러분들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요, 바로 뭐냐면, 당시에 미국에서 실업자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서, 당시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의 사진을 찍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서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보니까 밑에 2명의 인물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제 그 코스염이 가장 인상적인 인물, 바로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인물은요, 바로 무솔리니입니다. 자, 히틀러와 무솔리니,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바로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주의라고 불리우는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게 되었고요. 자, 그런 것들은 각각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프린트 106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은 경제 대공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1929년에 발생했던 세계를 강타했던 경제적인 위기였는데요. 그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과잉 생산과 투자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었어. 얘들아, 과잉 생산과 투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많이 공급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야. 자, 하지만 당시에 공급량에 비해서 소비 시장, 소비하는 양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잉 생산과 소비 시장이 축소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공급과 수요를 알죠?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 가운데서 어디가 더 많아진다? 그렇지, 공급이 많아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잉여 생산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고요. 자, 그거를 원래 팔려고 투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팔지 못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결국은 붕괴가 됩니다. 자, 그러고 기업들이 붕괴가 되면서 그 기업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졸제 뭐가 되는 거야? 실업자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당시에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를 이러한 움직임이 강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당시에 미국에서는요, 어떠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냐면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 뉴딜 정책을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빈칸에 루즈벨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스스로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약간 방관 내지는 조금 더 한 발자국 정도는 이렇게 뛰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러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어서 공공사업을 통해서 누구를 실업자들을 고용을 하게 하면서 이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농업조정법, 그 다음에 와그너법,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면서 경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자,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경제 대공황의 여파는 영국과 프랑스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기본적으로 본국과 식민지를 연결하는 블럭을 만들어서 보호무역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한 정책을 뭐라 부르게 되냐면 블록 경제라고 불러요. 블록 경제. 자, 블록 경제를 구성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자신의 국가과 식민지 간에 블록을 만들어서 보호 관세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유출을 받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고 운영하고자 했던 정책이 바로 블록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를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대공황의 여파는요,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에까지 확산이 되는데요. 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을 새로운 기조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야. 자, 전체주의의 반대는 뭘까? 개인주의겠죠. 그러니까 전체, 다시 말하면 집단이 될 수 있겠고요. 국가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개념들을 보다 더 강조하는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바로 이러한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나치즘, 이탈리아는 파시즘,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군국주의라고 하는 걸 내세우게 되는데, 자, 이 파시즘을 내세웠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는 인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치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히틀러가 제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전체주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탈리아의 파시즘입니다. 자, 이 파시즘은요, 이탈리아의 용어인 파쇼라고 불리우는 용어에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파쇼에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 파쇼라고 하는 거는, 파쇼. 자, 어떤 뜻이냐면요, 묶음이란 뜻이에요, 묶음.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나뭇가지를 묶는 용도로 그 묶음을 파쇼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묶음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인 나뭇가지들이 아니라 나뭇가지들을 묶어서 전체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 자, 이거를 차용해서 이탈리아에서는 바로 이 파쇼에서 출발해서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 묶음, 다시 말하면 국가라고 하는 거, 전체라고 하는 거, 이러한 개념들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시즘 같은 경우에는요, 자국의 인종이라든지 민족이 바로 개인 무리 기구보다 훨씬 더 우세하다라고 보는 관점을 파시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나왔던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탈리아는 마찬가지로 대공황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승전국이었지만 이 전쟁을 거치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실업자 또한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이탈리아 내에서는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무솔리니였습니다. 자, 무솔리니는 정치인이었어. 자, 그가 만든 정당이 바로 뭐였냐면요, 파시스트당입니다. 파시스트당. 자, 이 파시스트당을 당시에 조직을 한 다음에, 자,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이 파시스트당이라고 하는 정당 내에는요, 또 다른 군대가 있었어요. 자, 군대가 바로 뭐였냐면요, 로마 진군입니다. 자, 이 로마 진군이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셔츠를 입고 있었거든. 근데 어떤 셔츠?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속칭 검은 셔츠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무솔리니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적인 세력과 더불어서 군대 또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를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얘들아, 우리 4단원에서 기억날 거야. 가리발디가 만들었던 군대 적색 셔츠단 기억이 나죠? 자, 무솔리니는 검은 셔츠단을 만들게 됩니다. 검은 셔츠단. 자, 그래서 권력을 무력으로 장악을 한 다음에 무솔리니는 일당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했던 거는요, 시민의 자유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시스트당의 일당 독재를 강화하게 되었고요, 전체주의 체제를 보다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방력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획일적,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들로 이탈리아를 운영을 하게 돼요. 자, 전체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어떻게 하냐면 침략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요. 자, 그래서 먼저 알바니아를 보호국으로 삼은 다음에 이탈리아가 예전에 패배했던 아프리카의 국가가 있었죠. 거기가 바로 어디였냐면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에티오피아의 당시의 전투가 기억이 날 거야. 아도와 전투라고요.
이 아두와 전투에서 당시 에티오피아의 대표적인 황제가 메넬리크 2세였고요. 자, 어디가 승리했습니까? 에티오피아가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아디스 아바바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에티오피아는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계속 이탈리아는 마음에 걸렸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알바니아를 보호국으로 삼은 다음에 에티오피아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을 하려고 식민지를 계속 건설하려고 하니까 평화를 위한 노력의 과정 속에서 당시에 만든 조직이 하나 있었죠. 바로 뭐였죠? 국제연맹이었잖아. 자, 이 국제연맹은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국제연맹 같은 경우에는요, 강압적인 그러한 것도 없었고요, 군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제재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추진하는 과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바로 독일입니다. 자, 독일은 나치즘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나치즘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영어로 나치즘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당시에 히틀러가 이끌었던 나치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의 이름을 따서 당시에 나치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이 나치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파시즘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나치즘은 파시즘에 비해서 더 강요하는 게 있어요. 더 강조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인종주의입니다. 자, 얘들아, 너네 기억이 날 거야. 자, 독일 같은 경우에 인종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게르만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할 때 독일이 당시에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게르만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아리아인이라고 불러요. 아리아인. 자, 그래서 이 아리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우수성을 강조하게 되고요. 자, 그 우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당시에 아리아인이 아니었던 민족이 바로 뭐였냐면요, 유대인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을 굉장히 탄압을 하고 아리아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파시즘보다도 더 인종주의적인 성격이 더 강했던 것이 바로 독일의 나치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독일의 나치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빌헬름 2세가 당시에 망명을 하게 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민주적인 헌법인 바이마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가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에 패전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배상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기 때문에 그 배상금을 축소하기 위해서 뭐 로카르노 협정이라든지 도우츠안이라든지 영안이라든지 이러한 제안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전쟁 배상금이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미국은 독일을 또 지원해주게 되면서 서서히 독일은 경제적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대공황으로 인해서 독일 경제가 타격을 받게 돼요. 자, 이 무렵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자, 그래서 히틀러가 당시에 총리에 취임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 히틀러가 속해 있는 정당이 바로 나치당입니다. 자, 그러면서 히틀러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을 확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는 파시즘과 유사하게 시민의 자유를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압박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당시에 비밀 경찰을 만들었어요. 자, 그 비밀 경찰을 게슈타포라고 부릅니다. 자, 게슈타포와 당시에 친위대인 SS를 창설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 히틀러가 이끌었던 애들이 다 갈색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갈색 셔츠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갈색 셔츠단. 자, 창설하게 되면서 국민의 사생활을 통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리아인의 생활권을 확보하고자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팽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팽창주의와 그 다음에 사생활 통제, 인종주의 표방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군비 확장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베르사유 조약을 폐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베르사유 체제를 무효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게 되었고요.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되면서 당시에 재무장을 선포하게 되었고, 당시에 비무장지대였던 라인란트의 군대를 당시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바로 이런 군비확장 과정 속에서 바로 뭐가 2차 세계대전이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네, 군국주의라고 하는 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의 군국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마찬가지로 경제 대공황에 일본이 휩싸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산업 생산량이 그냥 줄어들게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도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를 당시에 차용을 하게 되는데, 자, 특히나 일본은요, 이 전체주의를 받아들임에 있어가지고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1931년에 벌였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 만주사변이었습니다. 자,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저번에 중국사 할 때 간단하게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만주 지역에는 중국인이 깔아놓은 철도가 있었어요. 자, 그 철도를 당시에 일본인이 깔은 거예요. 일본인이 깔았는데 일본이 스스로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폭발의 주범을 중국 사람으로 보게 되면서 당시에 만주에 있었던 중국 사람들을 대거 죽였던 사건이 바로 만주사변이었고요. 자,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일본에서 세운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괴뢰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만주국을 32년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중국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에 일본을 제소하게 되었고, 자, 국제연맹에서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리튼 조사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파견을 했지만 결국은 일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국제연맹을 탈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하면서 일본은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5.15 사건을 꾸미게 돼요. 자, 당시 5.15 사건이 바로 뭐였냐면, 이 당시에 군인 장교들, 그 다음에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총리가 바로 누구였냐면요, 총리가 이누카이 스요시라는 인물이었어요. 이누카이 스요시요. 자, 이누카이 스요시가 총리였는데 당시에 쿠데타로 이누카이 스요시를 제거해버리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5.15 사건이에요. 그래서 쿠데타로 당시에 군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고요. 군인들은 재벌과 결탁을 하게 되면서 군비 확장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때 등장했던 인물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도조 히데키와 이타가키 세이시로가 있습니다. 자, 이 인물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조선을 식민지 삼았고, 그 다음 바로 어디? 중국을 지배하고자 하였어요. 자, 그래서 1937년에 루거우차오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게 되면서 루거우차오 사건 을 일으키게 되면서 1937년에 중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 후반이 들어오게 되면서 세계는 다시 한번 평화가 아닌 전쟁의 흐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전쟁이 바로 뭐였냐면 2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진으로 한번 우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를 했던 어느 실업자의 구직 호소문입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미국에서는요,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실업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에 나가면요, 이런 식으로 팻말이라든지 아니면 목에다가 이렇게 글자 같은 걸 적어놓은 걸 걸어놓고 구직을 희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실업률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펼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시에 이렇게 무료 급식소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즐비해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만큼 유혹에서 실업자와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인물 프랭클린 루즈벨트가요, 바로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 이 4가지가 나와 있는 5가지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별표 100만 개짜리입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보조금 정책으로 주요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제한하고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공공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테네시강 유역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초대형 댐을 건설하게 되면서 인력 고용을 하게 되었고요. 완공 이후에도 홍수 조절, 수력 발전, 환경 조성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공공 사업들을 국가의 주도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와그
와그너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와그너법 안에는요, 최저임금제, 최고노동시간 규정, 단체 교섭권 등이 보장되어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으로는 노인, 유족, 실업자, 산업재해,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부조 체제를 시행을 하는 내용이 사회보장법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진흥정책으로 교량, 고속도로, 공원 등 대규모 건설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각종 예술가들을 지원을 하면서 8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대공황을 타개하고자 했던 움직임이 바로 뉴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술가들을 지원해주는 게 이거야. 바로 도로공사, 공공사업이죠. 자, 여기에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지금 깔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예술가들이 얘네들을 스케치하는 모습이에요. 자, 예술가들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고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뉴딜 정책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체주의를 이끌었던 인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베니토 무솔리니입니다. 자, 이 무솔리니는요, 딱 보이듯이 중간에 있는 인물이 바로 무솔리니야. 자, 요 주변에 있는 군인들 검은 색깔 셔츠를 입고 그 로마 진군을 구성을 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파시즘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무솔리니는 파시즘 독트린이라고 불리우는 자료를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도 별표 100만 개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쌤이 이것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시스트의 국가 개념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파시즘은 영구 평화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오직 전쟁만이 인간의 힘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고 이에 직면할 용기를 가진 국민에게 고귀함을 부여한다라고 해서 강조하는 개념들 나와 있죠. 먼저 첫 번째 바로 뭐지? 그렇지, 국가라고 하는 거야. 국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바로 뭐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내세우면서 무솔리니는 전체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독일의 나치즘을 이끌었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자, 당시에 독일도 마찬가지로 실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 자, 그러면서 당시에 나치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실업자들을 구제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치는 결국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끌었던 게슈타포라든지 SS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식의 옷들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갈색 셔츠단입니다. 자, 이걸 이끌면서 국민의 사생활을 통제하고자 했던 세력이 바로 이 나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거 많이 봤을 거야. 이 손동작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크요. 이게 바로 나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사진은 독일에서 열렸던 베를린 올림픽 개막식장에서의 히틀러의 모습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당시에 나치즘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틀러는요, 하나의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투쟁이라고 불리우는 저서야. 자, 이것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별표 100만 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민족주의 국가는 인종을 모든 생활의 중심에 두어야 된대요. 인종을요. 국가는 인종의 순수한 유지를 위해 배려해야 하고요. 자기가 병약하고 결함이 있는데도 아이를 낳는 것은 다만 치욕일 뿐이며 오히려 아이를 낳는 일은 단념하는 것이 최고의 영예이다. 우리 국가 사회주의자는 단호하게 우리의 외교 정책의 목표, 즉 독일 민족에 상응하는 용도를 이 지상에서 확보하는 것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인종주의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인종주의는 바로 아리아인을 의미하는 거고, 자, 이 아리아인은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다? 게르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게르만족이 아닌 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멸시하고 차별을 두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요, 바로 군국주의를 내세우게 되면서 당시에 전체주의를 이끌게 되었고요. 자, 여러분들 쌤이 제시했던 이 사진, 이 신문은 바로 뭐냐면요,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이라고 불리는 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에 총리였던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가 암살당하게 돼요. 자, 그 암살시켰던 애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청년 장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들이었죠. 자, 이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누카이 스요시를 제거한 다음에 청년들, 다시 말하면 군인들과 군부 세력과 재벌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바로 군국주의라고 불리우는 것을 당시에 펼치게 됩니다. 그것의 첫 시작이 바로 5.15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청년 장교들, 바로 이 두 명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요, 바로 도조 히데키와 이타가키 세이시로입니다. 자, 이 도조 히데키는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태평양 전쟁의 주범입니다. 당시에 태평양 전쟁 무렵에 진주만을 일본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 자,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 과정 속에서 당시 도조 히데키는요, 전쟁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서 인류의 500만 명 이상을 죽였던 인물이 바로 도조 히데키입니다. 그 다음에 이타가키 세이시로는요, 만주 사변을 일으켰던 인물이고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는 바로 조선의 식민 정책을 전개했던 인물이 바로 이타가키 세이시로입니다. 1930년대요. 자, 이 두 명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극동국제군사재판, 다시 말하면 도쿄 재판에서 모조리 사형이 당했지만 70년대 이후가 되면요, 이 사람들을 참배하는 신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 야스쿠니 신사죠. 자,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인물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공황과 경제 대공황과 전체주의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고요. 자,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한번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뭐였냐면 2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선생님이 찍은 영상 바탕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출결 과제를 올려놨습니다. 자, 그 출결 과제를 금요일까지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돌아오는 시간에는 오늘 원격 수업 때 배웠던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쌤이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선생님과는 학교에 등교해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자,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